악령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들은 교만에 빠지면 인간의 법과 권력으로 섭리에 어긋난 방식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섭리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회에서는 다수가 밀어붙이면 다수 의견이 옳다 생각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밀어붙이면 잘 된다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이 공산화를 원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경우가 많았지만 대부분 큰 재앙을 겪어야 했고, 베네수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주의 변형 형태인 포퓰리즘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큰 재앙을 겪으며 스스로 노예 상태가 되었다. 그래요.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그래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수의 의견이 하늘나라의 법과 일치하면 되겠지만 다수라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법에 어긋나면 잘못된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9,999만 9,999명이 하늘의 법을 어기고 단 한 사람이 하늘의 법을 지키면 그 한 사람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현 시대에 유행하는 견해와는 많이 다르죠. 한국의 현 시대에서는 무엇이 유행하나요? 여론에 따라 정치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죠. 민심에 따라 정치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에는 어떤 게 있나요? 국민 눈높이에 따라 정치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글을 쓰니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생각의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요.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화 되는 데는 대다수 국민들이 찬동했죠. 베네수엘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래요. 정책을 집행한 거예요. 잘못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어기면 기다리는 것은 천벌이지 다수가 원한다고 하여 원하는 바대로 되는 일은 없다. 시대에 따라 권력의 정당성은 혈통으로 주어진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다수 국민들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되기도 하였지만 모두 그릇된 생각이다. 권력의 정당성은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을 세운 이들을 비하하면서 뭐 친일파도 몰면서 마치 죄인처럼 만들면서 그래요. 뭐 정부의 전통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는 섭리에 바탕한 제도죠. 당연히 그 도입한 거죠. 하늘의 뜻을 따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 발전시켰기에 한국의 번영이 있는 거예요. 정통성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 반대의 길을 갔잖아요. 그러하기에 혈통으로 권력을 얻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얻건 폭동이나 반란으로 권력을 얻건 하늘의 법을 어기면 천벌을 받고 하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역사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 속에 존재하는 영역들의 특징을 잘 활용할 때 비로소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인간은 날개가 없지만 비행기를 통해 하늘을 날 수 있고 인간의 목소리는 수십 미터 밖에 이르지 못하지만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지구 반대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사회현상이라고 하여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법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정책은 자본과 시장의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최저임금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최저임금 제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정책은 많은 기업들과 직업들을 생성시켰으며 자본과 시장을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렇죠. 기업들, 많은 기업들과 직업을 상승시켰죠. 누구나 확인 가능하죠. 군사정부가 그렇게 했죠.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근로자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였고, 장기적으로 보면 근무 조건이 좋았으며 소득의 불평등 역시 현 시대 한국보다 훨씬 상태가 좋았다. 그래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군사정부 때 어떤 근로자 조건을 한 시점만 딱 떼어서 보면 지금하고 비교하면서 굉장히 뭐 탄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생활과 근무 조건 길게 보면 군사정부 때가 좋았을까? 아니면 일제시대 때가 좋았을까? 조선시대 때가 좋았을까? 시대별로 이렇게 비교해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시점만 떼놓고 훨씬 발전한 국가에서 발전한 상태에서 현 시점과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비교하려면 그 이전과 비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요. 소득 변화 추이 평균 가구 건수 1980년에는 4.58, 2015년에는 3.17이죠. 계속 감소하죠. 군사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4명대였는데 지금은 3명대죠. 군사정부 때는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구를 줄이자 했어요. 한 명나 잘 기르자 뭐 그런 얘기가 막 그런 거를 이제 그리고 정부가 유도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많이 낳자 이렇게 얘기하죠. 출산율이 대폭 줄어들면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있었냐? 지금 많죠. 근데 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없었죠. 거의 없었죠. 근데 많잖아요.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닌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기 어렵게 만들고 그 애들 양육하는데 비용을 증가시키고 교육 군사정부 때는 과외를 금지시켰죠. 사교육을 비용을 증가시키고. 근데 그 이후에는 안 그렇죠.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월 평균 소득은 어떤가요? 당연히 이제 발전하기 전에 낮겠죠. 액수가 계속 커지죠. 근데 그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인당 평균 소득을 보면 물론 이제 꼭 이렇게 배수로 전개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증가율은 의미가 있겠죠. 85년에 8만 천 원이었어요. 97% 증가했죠. 80년대에 비해서. 군사정부 때 97% 증가했죠. 85년에서 90년 사이 133% 증가했죠. 그래요.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엄청나게 증가하죠. 2010년, 5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21% 증가하고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25% 증가하죠. 그래요.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죠.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극격한 최저임금 제도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사양산업을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잘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군사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나왔는가. 그러한 연구가 잘 없잖아요. 군사정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뭘까요? 뭐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죠. 일단 자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식량도 그러하고 천연자원도 그러하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계 시장을 이용해야 되겠죠. 사들여야 되겠죠. 사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현 시대에서는 달러가 필요하죠. 수출을 많이 해야지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부족한 걸 얻을 수 있잖아요. 석유도 그렇고 밀과 같은 식량도 그렇고. 수출 주도 정책을 썼죠. 잘한 거죠. 기업을 육성했고, 특히 수출 기업 육성을 했는데 잘한 거죠. 부족한 물자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또 뭐 했나요? 생산성을 높이고서 노력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표적인 게 자본의 집중이죠. 재벌을 육성하고 규모를 통해서 생산성을 달성하려고 했잖아요.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잘한 거예요. 정경유착이라고 비난하고 재벌을 키웠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비난하는 이들이 말이고, 한국의 적합한 정책을 채택해서 진행한 거죠. 그것만 한 것도 아니죠. 산업을 계속 실적으로 그래요. 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죠. 중화학 공업을 도입하고 포스코 대체를 건설하고 뭐 그러면서 뭐 자동차 산업, 뭐 조선업을 육성하고 그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정책을 잘했던 거예요. 그걸로 지금까지 한국이 발전하며 지탱한 거죠. 뭐 그 정도가 대표적이죠. 일단 보겠습니다. 1980년대 5년간 국민의 소득 증가율은 2000년대 국민의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는 최저임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었는데 왜 낮아졌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1980년대에 비해 자본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본의 유지와 발전에 힘쓰는 거는 또 시장을 또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거는 어떠한 정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쇠퇴하고 사회구성원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정치 제도도 개혁하고 변혁하기도, 뭐 혁명을 일으켜서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즉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발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본의 확대와 자본의 생산성 증가에 따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만일 최저임금 제도가 자본의 발전을 저해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소득 증가 이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얼핏 보기에는 최저임금 제도를 급격히 인상시키는 일이 선한 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 제도를 급격히 인상시키면 자본의 발전을 인상시켜 자본의 발전을 저해하면 소득과 지급을 파괴하고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되며 많은 국민들을 고통과 가난에 빠뜨려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회 전체 구성원의 소득이 증가하고 근무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자본의 발전에 있다. 이것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 제도 없을 때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겠죠, 실상.
최저임금제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본의 발전을 저해하고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도 낮아지고 국민권도 나빠진다. 그거죠. 문재인 정부 때 쓰여진 글이라 했죠.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그래요. 최저임금 인상을 경계에서 경계 안 좋게 본 거죠. 실상 사적 영역에서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되어야 되고 결정되어야 하는 가격을 공적 영역이 결정하려는 행위가 사적 영역의 특징을 파괴하려는 행위로 악이다. 취업자 수나 분배 규모가 다르지 않다. 경제를 혹 공부하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 공부를 했어도 엉뚱한 견해에 사로잡힌 이들.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 분배를 악화시킨다 얘기하죠. 양극화를 일으킨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쓰니는. 사실일까? 사람들은 의심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현 시대에서 현 시대를 안 좋게 보는 이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이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겠죠. 그러한 이들이 주로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말도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양극화니 뭐 부비니니 사실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자 수와 증가율. 자본이 발전할 때 어떤가요? 한국을 보면 1980년에서 85년 사이 25%가 증가하죠. 취업자 수가 85년에서 90년 사이에 35%가 증가하죠. 이 시대 때 취업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요. 뭐 대기업의 취업도 어렵지 않았죠. 어지간하면 다 취업이 됐죠. 뭐 개인 사업을 해도 잘 되고 기회가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군사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현 시대 보면 뭐 군사 정부는 악이고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더 나가면 이승만 대통령은 지지를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을 영혼을 저버린 이처럼 이렇게 막 그릇된 견해를 유포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취업이 잘 되니까 어떤가요? 엉뚱한 견해나 익히고 이 시대 때 그릇된 견해에 사로잡힌 이들이 많았겠죠. 취업이 잘 되니까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소리나 지르고 뭐 그랬던 것이죠. 다수 의견인 척하면서 다 사기라는 거예요. 2010년, 2005년에서 2010년은 또 증가율이 낮죠. 12%, 2010년에서 15년은 13%. 과거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죠. 점점 떨어졌죠. 그래요. 도시 2인 가구 이상 분배 지표. 분배가 정말 나빴나 이렇게 막 할 때 1990년에 3.72, 1995년에 3.68, 그전에도 이 정도였겠죠. 민주화한 이후에 어떨까요? 90년도 그런데 뭐 그 자료가 없어서 90년부터 했겠죠. 더 낮았겠죠. 군사정부 때는 비슷한 수치거나 2000년에 4.50, 2010년에 4.82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자본의 발전을 실제로 이루었을 때 분배 평등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본의 발전을 저해하고 파괴하는 게 분배를 분배 평등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말이 자본의 발전은 분배를 악화시킨다 이런 거.
객관적인 자료가 증명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딱 보면 아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의 발전이 원활하면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자본의 발전이 더뎌지거나 후퇴하면 모든 상황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인간이 만드는 어떠한 법이나 어떤 방식의 권력 행사로도 이러한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법이나 권력 행사가 자본의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면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하늘의 법을 어김으로써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자본은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문명의 시작과 더불어 존재했던 것을 언급하였다.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자본이죠. 그 형태가 지금 보면 미개하더라도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이 발전하면 항상 풍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지만 자본이 쇠퇴하면 항상 가난, 굶주림, 절망, 죽음 외에는 없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 중요한 자본은 토지였다. 그렇죠. 가장 필요한 수단은 토지였죠.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농산물 얻는 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으니까. 토지가 넓어질수록 농산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증가하는 국가는 부강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 역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고대는 정복왕이 위인으로 존경받았던 것이다. 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들은 뭔가요? 정복왕이죠. 몽고에서는 징기스칸을 가장 영웅으로 치잖아요. 그래요. 또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다 정복왕이죠. 한국에서도 뭐 마찬가지죠. 한국 약간 특이한 게 있죠. 한국에서 보면 가장 정복을 잘하는 왕은 국가는 어딘가요? 신라잖아요. 근데 별로 신라의 정복 왕이나 그때 큰 기여했다는 김유신 장군은 별로 눈에 안 띄죠. 좀 특이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또 정복왕으로 또 이렇게 추앙하잖아요. 그 어느 시대나 직관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아, 자본의 발전에 힘쓴 이가 위인이구나. 국가적으로 보면. 현 시대에서 자본의 구체적 형태는 기업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토지가 중심이 된 고대 농경국가는 좀 많이 달라졌죠. 토지가 중심이 된 국가에서는, 토지가 자본의 핵심이 된 국가에서는 토지를 넓혀야 되잖아요. 전쟁은 당연히 전쟁을 잘해야지 위인으로 존경받게 되죠. 현 시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본의 발전이 중요한데 토지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죠. 한국같이 영토가 작은 나라도 기업을 통해서 자본을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굳이 이제 전복 전쟁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의미가 떨어져 버린 거죠. 수익이 크게 나고 자본의 규모가 큰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 구성원들이 근무 여건이 좋고 소득이 높다. 국가별로 살펴보아도 자본이 발전한 국가는 자본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소득이 높다. 즉 고대나 현대나 자본이 발전하는 가운데 국가나 국민이 풍요로워지고 사회의 기회가 많아지며 자유로워지는 것은 통일불변이다. 근데 자본과 시장을 욕하면서 제국주의라면서 자본의 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데 자본의 발전은 전쟁을 억제하는 거죠. 사실은 잘못된 말인 거예요. 자본의 발전이 전쟁을 부추긴다. 그래요. 그런 자본의 발전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나온 게 제국주의라면서 한국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의 발전은 전쟁을 억제시키죠. 전쟁을 불필요하게 만들죠. 그거 왜 그런가요?
자본이 발전함에 따라서 토지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굳이 정복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현 시대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이 등장하며 자본이 최근에 등장했고 마치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면 이상국가가 건설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제법 많다. 그 호도하는 이들은 악의 뿌리와 하나 된 이들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 타인의 삶의 터전과 자유를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붕괴시키려는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임을 알라.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사악한 견해들 조금씩 언급했죠. 그런 자들은 다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다.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어떻게 하라 했나요? 교화하거나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죠. 또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에서 벗어나는 일은 스스로 나 자신이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임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도둑질을 하는 이가 자신의 도둑질을 합리화하여 스스로 어쩔 수 없다 혹은 의로운 도둑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이는 계속 도둑질한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르는 도둑질이 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결국 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이면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였구나. 그 인정을 해야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화의 핵심은 그것이 되겠죠.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군사정부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죠. 전두환 정부도 지지를 받았죠. 실제로 그래요. 민주화가 대세인 것처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면서 그때 전두환 대를 이은 이가 노태우 대통령이죠. 그 선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노태우 대통령이 1등 했다는 거예요. 둘이 다 합치면 노태우 대통령보다 많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역주의 선거가 이루어졌죠. 원래부터 지역주의 선거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둘이 통합을 했다 해도 노태우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형태의 선거가 됐겠죠. 지역주의 선거가 아니라.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985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 출신 민주정의당이 87석을 얻었어요. 신한민주당, 민주한국당 야당들 다 합쳐도 민주정의당만도 못하죠. 선거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라남도는 어떠냐? 민주정의당 11석. 역시 다수당이죠. 전라북도에서도 다수당 7석. 85년에 치루어진 선거죠. 지역주의 선거가 치루어지지 않았어요. 광주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죠. 1980년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호남 사람들이 몰랐을까? 그래요. 알았는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다 알았겠죠.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그때는 오히려 더 과장되게 알았겠죠. 유흥비가 퍼져가지고. 그래도 결과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주의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글쎄 그러한 분석은 그 시대를 겪었던 호남인들이 솔직해져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밝혀야 되겠죠. 지금 호남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알기 어렵죠. 젊은 세대들은 분명히 과거 세대들은 군사 정부를 지지했는데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현 시대를 가만히 보면 한국에서 폭동은 뭐 수시로 일어나죠. 지역별로도. 그런데 광주 사태에 참여한 이들에게 특혜를 줬잖아요. 여러 가지로. 특혜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특혜에 집착하게 된다. 그것은 세월호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특혜를 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집착하잖아요.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전쟁을 군인들이 죽은 것과는 구별이 되죠. 군인들이 죽었을 때는 특혜를 주죠. 가족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왜 주는 건가요? 그것은 그냥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거래라는 거예요. 정부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너희 가족들은 책임지겠다. 그런 거래와 이런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쟁은 어떤가요?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들이 있겠죠.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럼 국가나 정부와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도 있으니까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혜를 줘버리니까 지역주의가 고착화되는 거죠. 계속 특혜를 받고 싶겠죠. 뭐 세월호 사건은 마찬가지잖아요. 대규모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또 젊은 애들이 죽었다. 불쌍하죠. 뭐 추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 사회는 산 사람들이 이루어 나가는 거지 죽은 사람들을 위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그 특혜를 주니까 계속 집단을 이루면서 이상한 일을 많이 벌이잖아요. 잊지 마세요 이러고. 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추모 기간이 지나면 잊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특혜를 준 이들에게는 대규모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상한 견해를 유포하고 국민들 위해서려 하고 최근에는 광복회까지 그러잖아요.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특혜를 주면 안 되겠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을 때 하는 보상과는 다르죠. 폭동 같은 경우에 국민들 간의 견해가 다 달라서 분쟁이 붙었는데 그것을 기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부부싸움 한 날을 기념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군사정부가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1967년 때 박정희 때 어떤가요? 568만 표 얻었죠. 압도적이었어요. 박정희 정부 때도. 그 뒤에 봐도 어떤가요? 뭐 선거하면 압도적이었죠. 그 지지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좀 질 것 같으면 질 수도 있다 생각하면 제도를 바꾸기도 했지만 유신헌법 그런 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지지를 안 받은 건 아니죠. 이때도 470만 표 얻었죠. 1960년대 초반에 벌인
선거에서 윤보선을 압도적으로 이기죠.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뭐 이겨요. 지지를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더 압도적으로 이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현실당은 많이 다른데 한국인들은 민주정치 제도를 교육을 통해서 배웠고 실제로 생활로서 겪은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겠죠. 더 절박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가 나오겠죠. 오늘날 이 시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주로 학생들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학생들 위주로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컸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것이 국민 대부분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선거 결과를 보면.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